안녕하세요. 올해 33살이고 남편은 34살입니다. 날이 우중충하니 2년 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눈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저희가 하는 일이 시간을 많이 뺄 수 없는 직업이라 제주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대표님께서 따로 여름휴가 때 휴일을 더 붙여준다며 그때 제대로 다녀오라며 약속을 받고 제주도 여행 가게 되었네요. 하지만 제주도에서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터기포에 있는 펜션을 잡고 조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저녁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는 풍경과 함께 먹는 저녁은 정말 최고였네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즐기며 소화도 시킬 겸 잠시 펜션 주위를 돌았고, 그리고 늦가을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에 남편 팔짱을 끼고 빨리 들어가자며 재촉했습니다. 펜션에서 나올 때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키를 꽂고 돌리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무 토막이 떨어지려고 하면서 매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밀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펜션에 겨우 붙어있는 나무를 주인분께 급하게 찾아가 지금 사태를 말했고, 펜션 주인분께서는 태풍 때문에 좀 젖어 있었는데 보수를 마저 끝내지 못했다면서 죄송하다며 빨리 치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다리로 나무를 떼어냈고, 이 부분이 저는 불만이 생겨 펜션 사장님께 까지려고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면서 더 이상 나쁜 일 안 생겼으니 그만 들어가자며 제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기분 좋은 신혼여행 망치기 싫어 별말 안 하고 들어왔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함께 다음날 여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빡빡한 일정에 새벽같이 펜션에서 나오기로 하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끼익 소리가 자주 들렸고, 너무 신경이 거슬려 펜션 주인분께 말해서 환불 받아야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주인분이 나이도 많으셔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으니 이해해주라며 저를 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도 화를 가라앉히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 눈을 떴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펜션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저희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인건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위태로운 기울어진 펜션 때문에 그런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펜션 사이사이 먼지와 모래 같은 게 떨어지면서 펜션 안을 환하게 비추던 불빛들마저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밖에 소리를 쳐부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독채여서 그런지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창문을 깨려고 아무거나 들어서 창문을 향해 던졌으며, 그리고 창문으로 탈출을 하려고 했지만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펜션 가운데로 다시 도망쳤고, 남편은 급하게 핸드폰을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어두워진 상태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하필이면 꺼둔 상태로 충전을 하고 있었고, 헬캄해진 펜션 안에서 남편의 최후의 결정은 다름 아닌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먼저 침대 밑으로 들어가게 해줬고, 침대 기둥이 부러지면 깔릴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모서리와 침대 가운데 최대한 딱딱한 것 뭐든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서 엎드렸고 점점 더 흔들리는 펜션에 저는 너무 무서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괜찮을 거라며 걱정하지, 무너지는 순간 엄청난 먼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입을 막으라며 옷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곧 구조해주러 올 거라며 무서워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희가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고, 펜션이 기울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는 충돌이 침대로 전해졌으며 저희는 완전하게 갇히고 말았습니다. 무너지면서 엄청난 먼지가 눈이 메울 정도로 일어났고, 저는 남편이 준 옷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괜찮냐며 물어봤는데 위에서 남편 쪽으로 무거운 기둥이 떨어졌는지 침대 프레임이 터지면서 남편 배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애써 고통을 참으면서 제가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일까봐 웃으면서 큰일 아니라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멘탈을 잡을 수 없었고 남편이 너무 걱정돼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제 옆으로 따뜻한 물 같은 게 흘러서 만져보니 남편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를 구조해주러 올 거고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상황에서 정신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오자고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만 말하지 마. 더 큰 일 날 수도 있잖아. 내가 펜션 예약한 걸 가지고 왜 당신이 미안해하는 건데. 금방 우리 구조해주러 올 거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저기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제 입을 가리고 있던 옷으로 남편 배에 꽂혀있는 프레임 옆으로 옷을 감싸며 좁아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틈 사이에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점점 더 저희를 밀었고 움직이는 지붕 때문에 프레임이 움직이면서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신을 결국 잃었고 남편을 계속해서 불러봤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급해진 마음에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목소리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소리친 방향으로 구조가 시작이 되었고 좁은 틈 사이로 구급대원이 제 얼굴을 보며 괜찮냐는 말에 남편의 상태를 알리면서 무심스럽게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먼저 구조가 되었고 저도 뒤따라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비친 펜션 주인분의 얼굴이 보였고 너무 화가 나 소리치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빠르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이 되었고 약간의 타박상만 생긴 저는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한 신혼여행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벌어진 일로 인해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펜션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무너질 정도까지 되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전했고 너무 놀라셨는지 믿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아침 비행기를 타시고 양가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괜찮냐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아들 걱정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수술이 끝난 상태에서 남편은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정말 위험했다며 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고 이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 남편이 깨어났고 저희 모두 깨어난 남편을 보면서 안심하며 이것저것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있으면서 펜션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한 주인분을 고소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들은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했다는 말만 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펜션 비용 환불해준다는 말만 하면서 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길래 이 문제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네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함께 이름 있는 변호사 선임을 했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모든 펜션 영업 중단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차후에 있을 후유증에 관한 모든 배상을 펜션 주인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킬 뻔한 펜션 주인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일 있고 난 후부터는 목주로 된 펜션뿐만 아니라 아예 펜션 자체를 가지 않게 되었네요. 사람 일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나를 구해주려고 위급한 상황에서 많이 무서웠을 텐데 옆에서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여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안 된 29살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고 화내 본 적도 거의 없고 이 정도로 누군가를 미친 듯이 원망해 본 적도 처음이네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엄마와 제 인생을 바로 잡아보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결혼 생활 내내 원한 건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딱 하나만 해주면 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 하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놈이었네요.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끝내고 서로 다른 사람 찾자 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때 남편 놈은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자신 있다고 맹세를 했었고 2번, 3번 아니 10번도 넘게 물어보고 확인한 후에 정말 이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그 약속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겐 별일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혼자 계시는 저희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사는 일이었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집안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외동딸로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도 작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돈 잘 벌고 잘 사셨지만 조부모님 그리고 외조부모님 쪽은 저희 집보다 더 잘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항상 집안이 화목하고 여유가 있었고 친가와 외가 사람들 모두 친하게 지내는 등 중학교 시절까지는 정말 남부러울 거 하나 없다는 말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빠가 한순간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는 화목했던 저희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많았던 엄마는 아빠를 먼저 보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눈물 흘리며 술에 의지하며 지내셨고 친가 친척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저희 엄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시외곽에 넓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전원주택에서 살았거든요. 주변에 다른 집들이 몇 채 있긴 했었지만 마을 입구로 돌아오는 길이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엄청 어둡고 차한데 겨우 지나가는 좁은 길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시내에서 엄마의 동창 모임이 있었고 저녁 모임이다 보니 9시간 넘어서 완전 어두워졌을 때 모임이 끝이 났다고 해요. 엄마는 택시 타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밤길에 택시는 위험하다면서 직접 엄마를 태우러 나갔고 그때 저도 아빠한테 엄마 마중을 따라 나가겠다고 했지만 밤길 위험한데 아빠 혼자서 빨리 다녀올 테니 너는 집이나 지키고 있으라면서 차를 몰고 나가시는 모습이 제가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가로등 없는 길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아빠 차가 계곡 아래에서 발견이 되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하루 만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빠 차에 블랙박스도 없었고 시골길이라서 주변에 CCTV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속을 하셨을 거라는 경찰의 말만 듣고 그렇게 끝난 일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모든 일이 본인 책임이라면서 자책을 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아빠 쪽 친척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이번 사고는 전부 엄마 책임이라며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엄마의 상처가 더욱 깊어졌나 봐요. 그 이후로도 한동안 엄마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시고 매일 집에서 울다가 술만 드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아빠가 생전에 모아두신 재산과 외갓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셨기 때문에 엄마와 제가 둘이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빠와 셋이 살던 전원주택은 그날 이후 바로 정리했고 엄마와 저는 제 학교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서 정신과 치료도 몇 번 받았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약을 드셔야 할 정도로 감정 기복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대학도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곳으로 다녔고 직장도 연봉을 많이 주는 곳보다는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차나 울차를 쓸 수 있는 직장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엄마는 당신들에게 맡기고 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올해로 외할아버지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외할머니도 내후년에 80이세요. 젊고 건강한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셔야 할 연세인데 도저히 엄마를 맡겨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유 있는 집에서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는 줄 알겠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 불안하고 집에 엄마를 두고 밖에 나와 있으면 온 신경이 전화기에 쏠려 있을 정도로 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실제로 엄마가 몇 번이나 사고를 칠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집안 상황을 볼 수 있게 거실과 안방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엄마가 잘 있는지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연애를 편하게 할 수 있길 하나 저는 진작부터 제 인생은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결혼은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직장 생활하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4살 많은 나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은 자상함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면서 저는 그전까지는 남들에게 저희 집안의 아픈 사정들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남편 앞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남자친구가 제게 먼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는 바로 거절하고 저희 엄마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 꾸릴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두말 없이 우리가 결혼해서 장모님 모시고 살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이런 말을 제게 해준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결혼해서 셋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 몇 번이고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 없으면 그만하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장모님을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결혼하고 처음 1년 동안 신혼생활을 즐기기로 하고 저희 엄마 집과 같은 아파트에 1년 월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집이 48평이기 때문에 셋이 살고 나중에 아이까지 낳게 된다 하더라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딱 1년만 분가해서 신혼생활 하다가 그 뒤로는 엄마 집에서 셋이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고 그마저도 저희 시댁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이 모아둔 2천만 원 돈은 전부 시부모님께 드리고 결혼생활 시작했어요. 어차피 신혼집은 딱 1년만 유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혼수는 정말 간소하게 필요한 것들로만 준비했고 일단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남편은 차가 없었는데 원래는 제 차를 같이 번갈아 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올리고 며칠 후에 외할아버지가 저희 두 사람을 부르시더니 행복하게 잘 살라는 덕담과 함께 남편에게 4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 남편이 집안 식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본인만 약속을 잘 지켰으면 앞으로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돈 이야기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엄마 앞으로 된 재산도 꽤 많이 있었고 외삼촌이 한 분 계시긴 해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소유하신 건물만 여러 채라서 마음만 먹으면 남편이 시댁 집안을 일으킬 정도는 되는 수준이었죠. 정말 집안이나 재력 같은 건 하나도 안 보고 오직 이 사람만을 믿고 결혼한 거라서 사실 양가 집안 차이는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직 본인 명의 집이 없으시고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서 새들어 살고 계세요. 남편 말에 따르면 옛날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5년 전쯤 사업하시던 걸 다 날려먹는 바람에 빚도 잔뜩 생기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날려먹고 가세가 확 기울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놓은 목돈을 전부 시부모님에게 드리기도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버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시부모님 용돈 드리고 당신 능력되는 한에서 얼마든지 시댁에 지원해드려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남편과 제 월급이 200만 원 후반 정도로 둘 다 비슷했었는데 사실 이 돈을 모아서 뭔가 목돈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 어려운 시댁을 도우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겠구나 생각해 봤어요. 집 문제도 걱정 없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들어가는 돈이나 나중에 노후 문제 같은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월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댁에 정말 잘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요. 제가 먼저 시댁에 잘하면 남편도 저희 엄마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잘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서 바쁜 시간 쪽에서 시댁 찾아가기도 해. 친정엄마 선물 살 때는 반드시 똑같은 물건 하나 더 사서 시댁에도 선물해드리기도 했었죠. 반면에 저는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1년 뒤 친정엄마랑 한 집에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답답한 점이 있을 테니까 그 전에 편하게 지내라고 일부러 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차가 생긴 남편 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즐겁게 지내더라고요. 그래도 종종 친정엄마를 모시고 드라이브도 같이 다니거나 외식을 하고 쇼핑을 다니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남편을 잘 선택했구나, 결혼하길 잘했다는 마음을 먹었었고 1년 뒤에 합가한 뒤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결혼하고 4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는데 그 자격증을 따면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연봉을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놀기 시작했고 처음에 공부한다면서 책도 몇 번 사는 것 같더니 그 뒤로는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하며 받았던 퇴직금 역시도 전부 통장제로 시부모님께 드려버렸고 남편이 놀고 먹는 용돈까지 전부 제가 해결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고 남자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기다려줄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을 그만둔 뒤로 2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왜 생활비 안 보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매달 120만원씩 보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댁 생활비까지 저보고 대신 보내달라 하는 겁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것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공부 끝나고 자격증을 따던 아니면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건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예전처럼 시댁 용돈은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넘기면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격증 공부는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나가서 일을 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며 놀러 다니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 월급이 280만원 정도였는데 우리 집 고정 생활비 200만원 빼고 제가 남편에게 주는 용돈과 시댁 생활비로 주는 돈이 200만원이 좀 넘었어요. 매달 버는 월급으로는 분명히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지만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상가 2채를 해주신 것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매달 440만원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는 크게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서 본인 용돈과 시댁 생활비 부담만 덜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들의 요구는 날로 커져만 갔고 남편도 씀씀이가 점점 커져서 그쪽 식구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매달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언제쯤 공부가 끝날 것 같냐고 몇 번 물어보긴 했었지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날선 대답만 돌아왔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 약속했던 신혼생활 1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고 남편에게 이제 슬슬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준비를 하자고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그동안 지켜봤는데 장모님 혼자 사셔도 큰 문제 없지 않아? 꼭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던 일이고 친정엄마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픈 곳도 없고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도 약을 드셔야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라고 설명을 해준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 오라고 재촉을 하기로 했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해놓으라고 눈치를 준 적이 있냐. 그냥 신혼생활 1년 끝났으니 처음 약속대로 친정엄마 모시고 셋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왜 딴소리를 하냐고 화를 버럭 냈었는데 남편은 제가 화난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장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대. 사는 건 사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더 불쌍하지 않아? 아직도 집도 하나 없이 냄새나는 삼겹살집 2층에서 살고 계신데 시부모님이 집이 없는 것이 제 탓도 아니고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는 10월에 신혼집 월세 계약 끝이니까
친정엄마 집으로 들어갈 준비나 확실하게 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어차피 직장도 안 다니니까 미리 낮에 찾아가서 방도 좀 정리해놓고 짐도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하면 조금씩 옮겨놓으라고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하는 말 때문에 가슴 깊은 언저리에서 화같이 밀어오르더라고요. 너희 엄마만 좋은 집에 사시잖아.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집에 모시고 싶은데 너가 우리 부모님 아파트 한 채만 사줘라. 장모님 댁처럼 넓고 좋은 집까진 필요 없고 30평대 아파트면 적당할 것 같은데 너한테는 그게 별로 큰 돈도 아니잖아. 내 부탁 들어주면 나도 너 부탁 들어줄게. 결혼 전에 분명히 장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마음이 싹 돌변해서 저한테 거래를 하자고 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시부모님 아파트에서 못 살게 할 것도 없는 일이에요. 집을 사드리는 건 우리더라도 전세를 얻어드리거나 제 명의로 집을 하나 사서 거기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드리는 방법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서울이 엄마를 모시고 살 길 바래 벗지 이런 식으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 본인 놀고 먹는 한 달 용돈 애 시부모 생활비까지 전부 제가 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집까지 내놓으란 염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치가 떨리더군요. 내가 생각을 완전 잘못했네. 결혼해서 사이까지 한 집에 살면 우리 엄마가 행복하실 줄 알았는데 너 같은 인간과 한 집에 살면 엄마도 불편해하시겠다. 거지 같은 사위 눈치 보면서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같이 살 필요도 없고 너는 내 집으로 꺼지고 나는 원래 내 집으로 갈게. 이만 끝내자 우리. 저는 남편에게 합가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이대로 이혼하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냥 해본 소리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장모님 모시고 살겠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의 태도 때문에 이미 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고 시부모한테 아파트를 사줘야 장모님과 같이 살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인간적으로 혐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는 신혼집은 마지막 달 월세를 낸 상황이라서 저는 간단한 제 집만 챙기고 남편 찾기까지 다 뺏은 뒤에 엄마 집으로 건너온 상황이에요. 그 집은 어차피 가전제품이나 별다른 물건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살다가 알아서 때가 되면 너희 부모 집으로 기어 들어가라 했죠. 혹시나 없을 때 친정엄마 집으로 찾아올까 싶어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엄마한테도 박서방이 아주 나쁜 인간이라서 이혼할 거니까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진작에 계약 연장 없이 이달까지만 산다고 통보해뒀고 외할아버지가 사주신 남편 차는 중고차로 팔아버리려고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 뒤로 몇 번이나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빌었고 시어머니한테 서도 전화 와서 자기가 앞으로 생활비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이 저나 친정엄마에게 미안하고 반성을 해서 그런 걸까요? 당장 남편 직장도 없는 데다 생활비까지 뚝 떨어지고 돈줄 끊기게 생겼으니까 제 앞에서 벌벌 기는 척이라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저는 협의 이혼이 안 된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남편 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겁니다. 사람이 잘해줄 때 잘하지 입 다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저를 제대로 호구로 생각했었나 봐요. 빨리 서둘러서 이달 안으로 관계 다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같은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혼하면 회사에서 얼굴 보기 불편했을 텐데 다행히도 남편이 먼저 퇴사해줘서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이제 전 남편은 지네 부모 먹여 살리려면 다시 직장 구해서 열심히 일해야겠죠. 장모를 볼모로 잡고 시부모 집 사달라고 하면 제가 벌벌 떨며 사줄 거라 생각했나요? 그딴 얄팍한 잔머리로는 평생 그 모양 그 꼴을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